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성환경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장희정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뭐 이론가나 연구가는 아니고요. 한 20여 년간 여성환경연대에서 이렇게 간사죠. 예, 활동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현재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20년 차 활동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의 고통과 혹은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좀 따뜻한 생각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벌써 작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벌써 10월 달인데요. 엄청 힘들고 정말 어려우셨죠? 네. 어떤 재난이 다가왔을 때, 닥쳤을 때 재난자본주의라는 말을 하죠. 나오미 클라인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 전에 재난자본주의 얘기를 하면서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재난을 집중적으로 받고 사실 그 재난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을 때를 지난 다음에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이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충실하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도 어떤 데는 정말 어렵지만 어떤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갖고 있죠. 이런 코로나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자영업자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교육 격차가 가장 극심하게 벌어진 아이들. 중간 공교육에 의지했던 중간층의 교육층 아이들이 급격하게 성적과 이런 게 떨어졌습니다. 돌봄도 굉장히 취약해졌고요.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해고와 돌봄 영순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해고가 먼저 되고 여성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의 위치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득이라든가 이런 데 가장 취약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성들은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학교에 오지 마라 이러면서 아이들이라든가 가족들에 대한 돌봄을 완전히 독박을 했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맞벌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돌봄이 취약하게 여성들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죠. 재난의 사각지대 속에 머물러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원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OECD에서 부동의 1위인데 참으로 젊은 층의 여성의 자살률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정말 특이하게도 많다고 해요. 보통은 자살률이 남성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자살 성공률이. 그런데 여성들은 아무래도 주변과의 관계가 좀 많고 나이 드신 노인 어른들도 자살률이 높긴 하지만 여성들은 이웃과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성 자살률이 남성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유독 여성 자살률이 늘었고요. 특히 20대 청년 여성들의 자살률이 올해 상반기에 극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석으로 카드빚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 고립,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폭력, 그리고 28만 명에 이른 N번방과 같은 여러 사회적인 충격과 어려움들이 더 젊은 청년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가족을 거의 이런 재난 속에서 한계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전 세계가 지금은 굉장히 세계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계화가 진척이 되면서 이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이제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생산된 물건의 약 70%가 지구를 돈다고 합니다. 예. 자기 지역에서 만들어서 자기 지역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여기서 인건비가 비싸면은 조금 더 싼 인건비가 있는 공장으로 외부로 공해 시설을 옮겨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다시 수출하는. 그래서 70%의 생산된 물건들이 지구를 전체를 떠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와 석탄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또 물건을 과잉 생산하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서 오히려 가지 않는 10억 이상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이 경제 시스템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장을 중심으로 60년대부터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지금의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GDP 경제는 사실은 임금을 주고받는 경제만 GDP 경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이들이 오늘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너무나 즐거운 마음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GDP가 올라가죠. 그러나 그냥 학교 정원에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치면 GDP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내고 교통사고를 내도 GDP가 올라가요. 누군가가 돈을 거래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GDP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제를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경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임금노동과 자본의 거래가 아닌 나머지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사실 이런 모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 하루도 멈추면은 우리 사회는 작동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농부와 자급자족의 식량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단 1분도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안 되는 바로 자연의 그 모든 이 삶의 기본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마치 무한히 그리고 무한정 그리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근대 경제의 가장 핵심이죠. 사실 근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공짜인 자연을 마구 석탄과 석유를 수억 년 전에 그 자원을 이제 채취해서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불평등을 압축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연과 여성과 제3세계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 경제와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거의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와 사회와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기본값이죠. 100년도 넘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 성장을 향해서 달렸지만 선진국이 이미 공해 산업이라고 했던 부산의 나이키, 온갖 경공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했다가 그리고 그것이 또 공해로 밝혀지니까 또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니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로 보냈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가 사실은 제3세계 여성의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가 왔다고 중국을 비난하지만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공장 덕분에 이렇게 값싼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농업, 당장 먹고 사는 농업도 농업 노동자의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코로나가 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앞으로 5년 정도가 돼야 완전한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지금 다시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경제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날씨를 관측한 111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23도였어요 1월에. 그리고 2018년도에는 관측사상 가장 폭염인 여름이 있었어요. 이제 기억이 나실까요? 네, 너무 덥고 지난번엔 너무 따뜻했죠. 그리고 올여름에는 또 관측사상 거의 처음으로 폭염이 아니라 폭염을 예상했었죠. 그런데 긴 장마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최근 5년이 가장 뜨거운 해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캥거루가 보이죠. 호주였습니다. 작년에 가을과 겨울에 얼마나 화재가 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화면으로 많이 봤었죠. 한반도의 절반 가까이가 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도 100군데에서 화재가 났고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북쪽에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까지 미세먼지가 올라와서 외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100여 군데가 아직도 불에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무언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지금 20대일 때, 내가 지금 30대일 때, 하필이면 2010년도 바로 이때, 2020년 바로 이때인가. 작년에 유럽에서는 인간이 멸종될 것이다. 멸종 저항 운동. 그래서
박물관, 고박물관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서 멸종 저항하는 운동을 하고 정말로 광범위한 시민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2015년 파리 협정을 미국이 탈퇴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된다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아닌다면 다시 미국이 기후협약에 가입을 다시 들어오겠죠. 미국은 그린 뉴딜을, 유럽은 그린 딜로 해서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자본주의가 이루어왔던 석유와 석탄에 기반한 경제를 되리켜서 태양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다시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할 사회 전환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쓰는 에너지의 절반을 앞으로 10년 안에 줄여야 되고 2050년까지는 우리가 쓰는 석탄과 석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제로로 해야 된다라고 전 세계 과학자와 IPCC 기후변화 총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국가가 지키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1.1도 정도 산업화 이후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1.5도가 올랐어요.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랬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1.5도가 오른다면 우리 사회는, 우리 지구는 되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0.4도밖에 안 남았고요. 시간도 10년 정도밖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일부는 8년 남았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 배출이 더 많아졌어요. 경제 성장이 조금 둔화되었다고 하는데도 다시 이렇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중간쯤 하게 되는데요. 여태까지의 세계관은 인간이 저 맨 위에 있었고요. 그 밑으로 여성, 그죠? 그래서 맨이라고 하는 인간은 남성을 의미했죠. 체어맨부터 시작해서 남성이 가장 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동물들이 위치를 하고요. 동물도 굉장히 위치에 따라 조금씩 그 지위가 달랐죠. 그리고 나서 맨 밑에 수생동물, 이래서 지구에 있는 온갖 생물체들을 위계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와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저렇게 수직적인 위계적인 사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근대 문명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코는 이런 어떤 위계적인 사회와 동물과 인간 그리고 세계와 인간의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곧 파멸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는 동물과 우리가 인간이 사실은 종과 인간 사이에 사실은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야만 우리가 인류가 생존 가능하다.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이 거저 내어준 것처럼 보이는 자연의 관용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인간만 건강할 수가 없다. 지금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야생 멧돼지로부터 옮긴 거죠. 사실 이렇게 동물들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사람도 건강할 수가 없고, 단순히 동물뿐만 아니라 물 생태계, 이런 어떤 지구 생태계, 그다음 북극과 남극의 모든 지구 생태계가 같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인간도 건강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원 헬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관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쓰는 에너지의 절반을 쓰고 2050년 안에는 정말 지속 가능한 에너지만 사용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내지는 온실가스 넷 제로, 배출 제로를 이루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30년이 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가르는 중요한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그 모든 것이 석유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문명의 어떻게 보면 성공이었지만 그것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걸 느낍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7위, 아주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예,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쓰는 거랑 아프리카 전체 쓰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 이런 배출가스가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7위이고요. 개인별로 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인당 4위의 배출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썼나? 놀랍지 않으세요? 나 별로 쓰는 것도 없는데. 난 밥도 하루에 한 끼 반밖에 안 먹고. 참 놀랍죠. 저도 놀라워요. 근데 정말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로 유명한 미국이 1인간 플라스틱 쓰는 게 93kg인데 우리가 132kg를 버린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화학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을 정말 많이 생산하고 수입하고 그리고 버리고, 예, 이런 더 가난한 나라에 쓰레기까지 버립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심지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에는 그 나라에서 그 커피를 재배해서 수출하고 이러기까지 그 물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드는 물이 132리터래요.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이런 아시아에서 정말 물 부족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심코 마시는 모든 행위와 음식과 이런 것들이, 게다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끼 밥상을 차리는데도 거의 지구를 한 7바퀴 도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예, 정말 우리가 먹는 게 진짜 우리 땅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쌀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것들을 수입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재난이 가속화되었을 경우에는 누구나 가장 자기 국민을 위해서 식량 수출을 막을 것이고요. 저희는 앞으로 정말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자급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온실가스 중에 가장 이산화탄소보다 7배를 더 많이 배출하는 메탄이 전 세계에서 길러지는 우리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수와 축산업 때문에. 그리고 이번 중국에서 코로나가 나온 것도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이라는 연구에 의하면은 대량 축산업을 하는 중국의 광둥에서, 지방에서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질병, 밀집한 가축 환경 속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잡아먹기 때문에 아직 면역력이 길러지지 않은 한 달, 몇 달, 1년 미만의 그런 축산에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생기고요. 서로 다 전염이 잘 되고요. 그런 것이 사실은 동굴이라든가 이런 야생 서식지를 파괴한 것을 통해서 이런 야생동물, 박쥐와 같이 120개가 넘는 바이러스를 지니고 30년 이상 살거든요. 그런 매개체들에 의해서 동물과 동물 사이에, 그리고 동물과 인간 사이에 감염이 되어서, 그리고 여행과 물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았다는 게 이제 원인인 거죠. 그럼 어디부터 끊어야 될까? 여행을 먼저 끊어야 될까? 이미 끊어졌죠. 여행사가 거의 다 망하고 있고요. 공장식 축산도 어떻게 보면은 10년 안에 지금 먹는 축산업 육식의 절반 정도 이하로 줄여야 될 것 같고, 지속 가능한 어떤 축산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식량도 자급해야 될 것 같고, 플라스틱을 더 이상 이렇게 버릴 데 없는데 계속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위한 식사, 나를 위한 한 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결론은 지금까지 정말 추구했던 세계화에서 이제는 지역화일 것이다. 저는 광주 지역사회처럼 지역에서 주변에 농촌이 있고 그 안에 작은 도시가 있어서 그 안에서 농촌이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필요한 문화와 교육과 의료와 이런 복지와 이런 것들을 농촌과 함께 도시가 서로 교류하는 그런 지역사회 거점의 경제가 앞으로 미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만 시민, 거의 오로지 정말 기생과 같은, 스스로 아무것도 자립하지 못하고 전기와 식량과 그 모든 것을 전국에 있는 농촌에서 빨아들여서, 전기는 눈물을 타고 온다고 하죠.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하나의 도시가 크는 서울과 같은 도시들은 사실은
줄어서 광주광역시만큼으로 줄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역화란 경제를 인간적인 규모로 되돌리는 것,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고 수출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과 로컬 규모를 조화시키는 것,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데 없는 것만 소규모로 거래를 하는 그러한 지역화 중심의 세계화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풀뿌리 운동이 지역사회 금융, 그다음 지역사회 은행, 지역사회 화폐, 그다음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지역 중심에서 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먹을거리, 그리고 미디어, 교육, 로컬 기반의 보건의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30년에 우리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뭐 기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사회가 30년 안에 이런 과정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룰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삶의 가치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힘들게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여성들을 찾아서 컨퍼런스와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괜찮지 않은 세상,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입니다. 한 10명 가까이 이 인터뷰를 해서 만났는데 몇 분을 이제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출판 미디어 100명이 넘는 어느 정도 출판계에서는 큰 회사를 다니던 한 여성이 본인이 맡았던 일은 이런 일이었대요. 이미 다 기획과 디자인이 다 돼가지고 기획과 내용이 다 오면은 그걸 갖고 그냥 디자인만 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이미 다 주어진 마치 모던타임스처럼 이미 돌아가는 조직에서 일부분을 맡는 일을 계속 했대요.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정말 신나고 내가 살아있는 듯한 일을 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그냥 그 안에서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뭐 지역에서 과천은 되게 7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시거든요. 거기서 뭐 출마도 좀 한번 했다가 당근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정말 친구들하고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꾸민 책방을 여는 게 굉장히 꾸민 여성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몇 분하고 같이 책방을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에코 페미니즘 책방이라고 하시는데, 책방을 만들려도 서울에서는, 아니 여기는 과천이니까 경기도인데요,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 술집이 있는데 별주먹이라고 하는 술집, 그 안에 요만한 공간을 열어서 거기에다가 별주막이라는 술집 안에 샵인 샵으로 월세 몇만 원 내고 거기서 책방을 열었어요. 서울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책방을 혼자 내는 것은 꿈이기는 하지만 그 많은 월세와 그 하루 종일 그걸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이제 서초구에서는 여성들 6명이 6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만 지키는 책방, 내가 6명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은 책꽂이에 따로 진열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시도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그렇게 해서 술집 안에, 술집은 5시부터 여니까 여기는 오전과 낮에 그때 술집이 열기 전에 여는 그런 책방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톱니바퀴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언제나 마을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최근에 올해 이제 드디어 이제 비건 식당을 서울에 오픈을 드디어 했는데요. 리인이라는 여성입니다. 나는 소개할 때 페미니스트, 퀴어 프렌들리, 비건 셰프, 동물권 활동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지만 이제 비건하고는, 동물을 좋아하지만 비건은 아닌 사람들도 많고 이렇긴 한데 이분은 비건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생명을 상품화시키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돈가스를 먹으면서 이 돈가스가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 그 생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고 사실 돈가스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정말 뛰어놀고 정말 영리하고 사람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동물 생명체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지 못하죠. 사실은 이 자본주의는 그 연결고리, 내 옷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왔는지,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콜탄이 어느 지역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을 거쳐서 왔는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끊어내는 것이 가장 이 경제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비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2명을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는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대구 출신의 가부장적인 남편과 그 가족 속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먹을거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전업주부로 거의 살았습니다. 예,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을 남편과 같이 다녔지만 결혼한 순간 해고되어서 육아에 전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서 마을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여성은 여성들하고 같이 또봄이라는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것도 다 1,000만 원씩 출자를 여태까지 결혼 생활 한 20년 동안 모아놓은 종잣돈들을 다 모아서 카페를 만들어서 여성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 안에서 했어요. 여성들이 창조력을 높이기 위해서 드로잉 교실도 하고 여성들의 글쓰기 교실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북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성은 생각은 이거예요. 마을에서 여성들의 세력화가 목표인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마을의 아버니, 마을에서 여성이 리더인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여성들은 계속 자원봉사자로만 취급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계속 일일 찻집 아니면 노인들 돌봄, 여태까지 여성들이 가정에서 무급으로 했던 그런 일들을 지역사회에서도 무급으로 해주기를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여성들한테 요구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돌봄은 엄청난 중요한 가치고 에코페미니즘에서도 돌봄과 상호우조는 핵심적인 가치인데 문제는 그것을 계속 여성들이 해왔고 지금까지도 여성들이 해왔고 앞으로도 여성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돌봄이야말로 여성의 윤리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우리 사회의 모든 공동체의 공통의 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도 역시 지역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여성인데요. 이 사회에서 나를 시민으로 길러낸 목표가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제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이렇게 엄청나게 자원을 들여서 여성을 훈련시키죠. 그런데 그 목표가 내 아이를 잘 기르는 것.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차라리 5, 6명을 길렀어요. 아무것도 안 배우신 분이.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대학원까지 나와서 겨우 2 혹은 1, 내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가? 여성 시민의 최대치가 자식을 잘 기르는 좋은 엄마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교육이 잘 되었다면 어떻게 N번방과 같은 사건 28만 명이 타인의 여성의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어떤 그러한 인간성을 가진 아이들이 우리의 교육 체계 안에서 나타났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그걸 돌리고 그 돈을 주고받는 이런 인간상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겼을까요? 저는 정말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타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연의 비명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제가 끝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요리를 하시는 문성희 선생님이신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건 짓는다는 것 같다. 밥을 짓고 시를 짓고 집을 짓고 옷을 짓고 사실 이런 짓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남의 손에 의존하고
남의 손에 맡겨버리고 사는 삶은 정말 위태하고 불안하지 않은가. 어느 시대보다 많이 먹고 마시지만 우리 마음이 허기롭고 음식은 풍요롭지만 거짓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무언가 양만 많고 그리고 진짜 땅에서 자라난 그 힘이 없는 영양가는 없는 참 그러면서 먹어도 헛헛한 배부르기만 한 그렇지만 영혼을 채워주지 않는 우리 사회의 먹을거리 바로 땅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지구의 하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치가 정말 경이롭게 느껴져야 다른 생명도 가치 있다고 느껴지니까 사실은 정말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가장 우주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밥을 지으면서 한 끼의 밥을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6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마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윤리는 너도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서 그리고 내 파일을 지켜야 되고 성공해야 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돌봄과 살림은 여전히 고스란히 여성에게 맡겨놓고 여성들에게 그래도 넌 성공해야 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돌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고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지 국가가 돌봐라 라고 합니다. 그 국가가 돌보는 것도 여성들이 나가서 아주 저임금으로 노인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는 그런 여성의 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했던 진정한 경제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의 대안은 남성도 지금의 대다수 여성처럼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돌봄이 인간의 기본값이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자리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설계될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누구는 돌봄만 하고 누구는 돈만 버는 이런 분리된 삶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돈을 같이 조금 벌고 가족과 이웃 돌봄, 공동체 돌봄을 모두가 나눠서 하는, 어떻게 보면 돌봄과 임금과 공동체, 정치적 참여,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삶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갈 길이 아닌가. 그래야만 지구도 살릴 수 있고 공동체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과 나 자신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녹색평론을 썼던 김종철 선생님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삶의 근본 토대를 파괴하면서 그것을 진보와 발전이라고 불렀다.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철저한 방향 전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여성환경연대가 쓴 책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처럼 소비를 하려면 전 지구가 3.4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좀 덜 소비하고 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것, 더 문화, 교육, 이런 쪽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속에서만이 돌봄이 가치가 존중되어서 여성들의 삶도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